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11월 27일 월요일이고요. 날씨 궁금합니다. 날씨부터 알아보죠. 마지원 기상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텐데요. 나가실 때 우산 챙겨주시고요. 또 운전하실 때는 빙판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교통안전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 어떤지 자세히 전해주세요. 네, 오늘 어제보단 덜 춥겠습니다. 일시적으로 평년 기온 보일 텐데요. 다만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그리 높지 않겠습니다. 비의 양은 대부분 5mm 안팎에 그치겠고요. 기온이 낮은 내륙과 산간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아침까지 오락가락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비의 양이 많지 않아서 동쪽 지역은 여전히 대기가 건조합니다. 곳곳으로 건조특보 발효 중인데요. 요즘 화재 사고가 잦은 만큼 유의가 필요합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알아봅니다. 현재 서울이 4.6도, 광주 6.6도, 강릉은 8.7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다소 온화할 텐데요. 서울이 10도, 대전 12도, 대구는 14도 예상됩니다. 네, 오늘 서쪽에는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오후부터 차차 나쁨 수준 보이면서 대기질이 탁할 텐데요.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마스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허지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한낮에 일어난 골프채 테러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배달 업무를 하던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이륜차 기사를 상대로 한 10대 고등학생이 골프채를 휘두르면서 느닷없이 공격을 하는 사건이 벌어져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 영상을 제가 봤는데요.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한낮에 그것도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혹시 두 사람은 서로 알던 사이인가요? 그게 아니라요. 서로 전혀 일면식도 없는 정말 그야말로 묻지마 폭행 사건으로 보입니다. 폭행은 지난 11일 오후 1시 반쯤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졌는데요. 이 사건 당시 현장 영상인데요. 라이더가 이륜차를 타고 지나가던 중에 10대 고등학생으로 추정된 남성 저렇게 골프채를 온 힘을 다해서 휘두르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크게 휘둘렀는지 골프채가 라이더를 치고 공중으로 저렇게 날아가서 다시 떨어질 정도였는데요. 라이더 결국 왼쪽 무릎과 허벅지에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한 매체를 통해서 그날 사건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겨서 정신과 치료를 병행해야 했고 며칠 동안 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오토바이도 망가지는 바람에 수리비만 무려 260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니,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물론이고 재산상의 피해까지 입혔고 이게 정신적인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네. 가해자의 반응이 더 황당했다면서요? 저도 이 얘기를 듣고 너무 황당했는데요.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사고 직후 지금 뭐 하시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가해자가 이걸 무시하고 그냥 유유 현장을 떠났다는 겁니다. 이후에 특수폭행 등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가 되기는 했는데요. 폭행 동기에 대해서 물었더니 그냥 이유 없이 그랬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피해자 얘기에 따르면 가해 학생의 아버지가 첫날에는 죄송하다고 하더니 이후에는 사과가 없었고요. 이 가해한 학생이 직접 사과도 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또 현재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라고 하고요. 심지어 이 가해 학생 초범이 아닌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초범이 아니라고요? 또 전에도 저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전과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야, 이거 참, 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무슨 정신과 치료받고 정신적인 이상이 있습니다 하면 또 다른 처벌도 못 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범행 당시에 이 판단 능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정신과 치료 전력이 반드시 가명 사유가 되는 것은 이것도 아닐 수 피해자는 어떡합니까? 이거 그럼? 완전 묻지마 폭행이죠, 이거. 아유, 우리가 다 답답하네. 어우, 참. 다음 이슈 좀 해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 몰수 마약 폐기 처분입니다.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면서 압수 또 몰수되는 마약의 양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대검찰청에서 몰수된 마약의 이 대량 폐기 수순에 들어섰습니다. 대검찰청 발표에 따르면요, 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이 몰수된 마약, 압수된 마약의 양이요 67만 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작년 한 해 압수된 마약의 총 압수량이 46만 그램이었는데 이것보다 훨씬 웃도는 양이 이 9개월 만에 압수가 됐다고 합니다. 네, 뭐 아직 11월 올해가 다 지나지 않았는데요. 지금까지 압수된 마약류가 지난해 약 2배 가까이 된다니 충격적입니다. 이렇게 압수된 마약 같은 경우에는 처분 과정도 굉장히 까다롭다고요. 네, 엄격하게 관리하에 또 처분이 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압수한 마약류는요, 일단 전국 검찰청에 마련된 특수 금고에 보관이 된다고 합니다. 이후에 법원의 판결로 피의자가 마약사범으로 확정이 되고 압수한 마약의 몰수가 확정이 되면 이걸 관할 시도지사에게 인계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 이유는 몰수된 마약류를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폐기 규정도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르면 이 시도지사는 몰수 마약류를 인계받은 후에 폐기 처분 등을 해야 하는데 폐기를 할 땐 보관 책임자를 비롯해서 2명 이상의 공무원이 입회한 아래 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 중화나 가수분해 등의 방법으로 마약류를 다시 생산할 수 없도록 폐기를 해야 되고요. 소각장이나 이 산업 폐기물 처리장 등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없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폐기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요, 사진으로 다 촬영을 해서 5년 동안 보존해야 되는 것이 규정입니다. 이렇게 압수한 마약류를 폐기하는 과정도 복잡한데 인계하거나 보관하는 과정 역시도 그렇게 복잡하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인계를 하면 이제 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 과정이 이제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보안을 유지를 하고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마약류를 호송을 할 땐 이 무장 경찰관을 파견을 받거나 직원 2명 이상이 인계 과정에 참여를 해서 도난이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한다고 하는데요. 또 대검찰청 예규인 마약류 압수물 처리 지침에 따르면 이 마약류 압수물을요, 금고 또는 견고한 이중장치 용기에 보관을 해야 되고 습기를 차단해서 변질이나 감량을 방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마약류가 또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각 마약류 특성에 따라서 담당 직원이 매일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다고 합니다. 마약 사범을 검거하고 마약을 몰수하고 이것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군요. 이게 네.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가 않네. 그죠? 이 마약 이거 참.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막막한 은퇴 생활입니다. 흔히 은퇴한 이유를 이제 제2의 인생 시작이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조사를 해봤더니 한국인이 희망하는 은퇴 나이는 평균 65세였고요. 은퇴 이후에 최소 생활비가 월 251만 원 정도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요,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아직까지 전혀 시작하지도 못했다라고 응답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뭐 100세 시대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120세 네. 시대다라고 네. 할 정도더라고요. 근데 한국인의 절반 이상이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참 안타깝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한 금융그룹이 발간한 보고서에 나온 내용인데요.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아직 시작하지 못했다라는 응답자가 52.5%로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들이 생각한 이 노후의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 비용인 최소 생활비는 월 251만 원이었는데요. 이건 정말 말 그대로 기본적인 의식주만 생각한 최소 생활비고 그 외에 여행이라든가 여가 활동이라든가 손자녀에게 용돈도 좀 주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적정 생활비는 월 369만 원 정도를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구가 가진 소득과 지출, 저축 여력 같은 경제적 여건을 고려했을 때 노후 생활비로 준비를 할 수 있는 금액이 월 212만 원 가량으로 이 최소 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아직 은퇴하지 않은 가구의 평균 은퇴 희망 나이는 65세였지만 실제로 은퇴하는 나이는 이보다 10년이 빠른 평균 55세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100세 시대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100세 시대는 재앙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의 초저출산 국가.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 되겠다 싶네요.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번째 이슈 베스트 드라이버입니다.
저도 그렇고 누구나 멋지게 또 운전 잘하는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는 걸 꿈꾸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운전을 가장 잘하는 연령대를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남성은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여성은 60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이게 좀 의외의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나이가 어릴수록 뭔가 반응 속도가 더 빠르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좀 다가 아닌가 봅니다. 이거 어떻게 조사를 하게 된 걸까요? 저도 똑같이 생각했는데 의외의 결과라는 생각했는데요. 이게 한 모빌리티 업체가 자사 앱을 통해서 500km 이상 주행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이 나이대와 성별에 따른 운전자 평균 운전 점수를 종합해서 분석을 한 결과인데요. 그랬더니 평균 운전 점수가 가장 높은 그룹은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 남성이었다고 하고요. 운전 점수 80점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80점대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 여성 중에서는 60대 초중 후반대 운전자 점수가 79점대를 기록해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전체 운전자 그룹 중 가장 운전 점수가 낮은 그룹은요. 의외로 20대 초중반 남성이었는데 전체 그룹 중에 유일하게 60점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젊었을 땐 피가 뜨거워요. 질주 본능 같은 게 좀 있거든. 위험하죠. 그게. 네. 위험하죠. 근데 그게 이제 경험도 쌓이고 뭐 이러면서 좀 자제가 되는 시기인 것 같은데 중장년층이 이렇게 높게 나왔고 계속 지속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단 성별 차이가 좀 있는데요. 남성의 운전 점수는 20대 초반에 가장 낮았다가 4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에 점점 올라가서 정점을 찍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러다가 또 다시 운전 점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는데 여성은 20대 초반부터 60대 후반까지 꾸준히 이렇게 차분하게 증가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항상 운전은 잘하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맞아요. 해요. 저도요. 네, 잘하는 운전이 아니라 항상 안전운전, 방어운전을 해야 되는 거고 이건 또 당연히 조사 결과일 뿐이고 자기 운전 능력은 나이나 성별이 아니라 본인이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60대가 되면 네. 다시 또 욱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은퇴하잖아요. 네. 그럼 세상이 나를 안 알아준다는 그 욱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으면 안 그럼 되죠. 안 되죠. 예. 이건 제 얘기입니다.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허지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음으로 세상을 그린다. 예인 씨는 마음으로 세상을 그린다면 뭘 한번 그려보고 싶어요? 그 사회복지 사각지대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제가 마음으로 세상을 그린다면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세상을 좀 그려보고 싶습니다. 정말 멋진 그림이 나오겠네요. 네. 세상을 혼자 사는 게 아니죠.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 문화를 보여주는 특별 전시회가 열렸다고 그러는데 같이 한번 가보시죠. 겨울의 문턱. 숨가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즐겁게 살기 위해선 무엇보다 이웃을 돌보는 따스함이 필요한 때인데요. 온정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해온 사랑의 열매에서 아주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사랑의 열매 창립 25주년을 기념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한국장애인 미술협회하고 또 한국아르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작품들이 많거든요. 그런 작품들을 통해서 우리 일반 국민들과 기부자들 그리고 장애인들 이렇게 브릿지를 하는 서로 연계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고 마련한 전시회입니다. 국내 장애인 작가들의 미술품 전시회를 통해 국민에게 감사와 공감의 의미를 전하고 문화예술 복지 증진과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자리인데요. 결국 이분들에게 더 많은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 그것을 통해서 문화예술 분야 등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더 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일반 국민들과의 접점을 마련해 드리는 데 이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특별한 전시회. 51명의 장애인 작가분들이 작업한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장애인 자수공예가 이정희 작가는 황실자수 명장입니다. 지금 보시면 집궁자잖아요. 목단꽃과 구름, 파도 이런 식으로 수를 좀 놓아서 예쁘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정희 작가는 3살 때 소아마비를 앓아 두 다리로 걷지 못하게 됐는데요. 우연히 궁중자수의 아름다움에 반해 이 길을 걷게 됐지만 자수장이 되기까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사람들의 편견, 장애인이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많이 겪었고,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여러 군데 돌아다녀야 되고, 이런 이동권의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이정희 작가는 궁중자수를 통해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걸까요? 우리 전통 문화도 정말 멋있구나, 참 아름답구나, 이런 걸 좀 느껴주셨으면 하고요. 우리의 그 전통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임현주 작가는 양을 테마로 인간의 다양한 마음을 표현해왔는데요. 특히 인생에서 공감받지 못한 아픔과 공유하지 못한 기쁨, 슬픔 등 인간의 다양한 마음을 캔버스에 담아왔습니다. 우리가 현대 살아가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까? 뭐 이런 걸 많이 생각하고 공부하고 있거든요. 우리 마음을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 대신 양에게 내 마음을 투사해서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소외된 외로움을 외면하지 않는 함께하는 세상을 담고 싶었다는 임현주 작가. 너무나 다 성공지향주의 그리고 경쟁, 다른 사람보다 이겨야 된다 이런 개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과 인간이 함께 할 때 같이 에너지도 주고받고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는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는데요. 특히 올해는 전국에 2만 부씩 배포되는 사랑의 열매 매거진에 장애인 작가분들의 작품을 게재하고 대중들에게 작품을 알리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한 화실. 사랑의 열매와의 인연으로 작품 활동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는 송진현 작가의 작업실인데요. 그림을 통해 다시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는 송진현 작가는 세계구족화가협회의 정식 회원이 될 만큼 그림 실력을 인정받습니다. 한 20년이 좀 넘었네요. 한 24년 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작업은 비 오는 날 거리 모습을 많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호등 앞이나 잠시 멈췄을 때 그때 그 짧은 순간 자기 어떤 내면과 마주한다. 나를 만나는 시간 뭐 이런 주제로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마주하게 되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는 송진현 작가. 비관적인 생각은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의미를 잃었던 시간은 화가로서 생명을 되찾게 됐습니다. 우리가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많은 사회적 경험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특히 소재를 사진을 찍으러 간다든가 그리고 또 현장에 접근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차를 지원받아가지고 또 많이 도움을 받았고 우리 장애인들한테 활동 보조라는 제도가 생겨서 작업하는 데 있어서도 옆에서 서포트를 이제 많이 해주죠. 네. 어쩌면 누군가의 도움이 없었다면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작품들. 혼자가 아닌 함께할 때 우리의 세상은 더 행복해질 수 있을 텐데요. 사랑의 열매 창립기념 전시회에서는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나눔에 대한 가치를 일깨우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취지로 진행한 나눔 공모전 수상작도 전시하고 있습니다. 지상현 학생의 이웃 나눔이라는 작품인데요. 사회복지 공동모금 회장상을 수상했고 이제 그림 작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웃들이 서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학생들이 조금이나마 이 나눔의 가치를 깨닫고 그거를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그린 특별한 전시회를 통해 배울 수 있었던 나눔의 미학. 기쁜 일도 힘든 일도 서로 나누며 함께할 때 우리의 세상은 더욱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분들의 재능을 한 번 더 우리가 좀 이해해주고 또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장애인 예술가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면 좋겠고 엄마의 품속처럼 따뜻한 곳이니까 오셔서 많이 관람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사랑을 나누면 10배, 100배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겨울이 좀 춥지 않고 사랑의 온도가 더 올라가는 그런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누겠습니다. 방송인 박소림 씨 그리고 이민중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민중 기자,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했어요? 네, 오늘은요, 이 동남아시아의 심장으로 불리는 싱가포르와 관련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싱가포르 뭐 랜드마크 하면 떠오르시는 곳 있어요? 역시 그 물 뿜는 그쵸, 머라이언. 머라이언. 맞습니다. 그 머라이언이에요, 그게? 맞아, 머라이어 캐리가 아니라 머라이어. 그 사자하고 인어죠, 걔가. 네, 맞습니다. 공사. 네. 많이들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화려한 도시 미관을 자랑하는 이 싱가포르에는 정말 다양한 랜드마크가 있는데요. 이 전설 속에 등장하는 동물 이 머라이언이 24시간 물을 뿜는 머라이언 힘들겠다, 공원부터 쟤도. 이 높이 50m에 이르는 슈퍼트리가 있는 가든스 바이 더 베이, 맞아. 그리고 열대과일 두리안의 모습을 닮은 이 해변 극장까지 맞아. 다양한 명소가 좀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는 이 한국 기업들의 공이 많이 들어간 랜드마크들이 좀 많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은요, 이 한국의 기술이 들어간 싱가포르의 랜드마크 탑 3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싱가포르 말씀하시는데 네. 두바이에도 세계 최고의 있죠. 건물. 맞아요. 그죠? 그걸 우리 기술로 줬단 말이에요. 네네. 아, 그럼 싱가포르에는 과연 어떤 건물들이 있는지 대표적인 건물들 좀 소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 주제 듣자마자 싱가포르 하면 그거 하고 떠올린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나 베이에 위치한 5성급 호텔입니다. 자, 5성급 호텔 보면요. 이곳은 국내 건설사 S사가 지난 2010년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호텔 높이가 57층입니다. 그러니까 3개의 빌딩 지붕 위에 거대한 배 모양을 얹은 모습이 특징이죠. 그래, 저기 수영장이라고. 그럼요. 맨 꼭대기층이 커다란 수영장 인피니티 풀로 활용되고 있고요. 이 건물의 진가는 옆에서 봤을 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을 앞에서 보면 기둥 3개가 큰 수영장을 바치는 그런 모습이죠. 야경 너무 멋있어요. 네. 근데 멋지다. 옆에서 딱 보잖아요. 그러면 들 입자 형태를 띠고 있어요. 아시아로 들어오는 관문이 싱가포르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옆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보여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마리나베이에 위치한 5성급 M 호텔로 알고 있는데 네네. 이 호텔이 숙박료가 1박에 평균 80에서 90만 원 정도 한다 그래요. 근데 전 세계 관광객들이 뭐 예약을 못할 정도로 정말 큰 인기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상징적인 건물이 됐고. 근데 저걸 이렇게 살짝 기울인 채로 짓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호텔이 공사 난이도가 악명 높기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호텔 이렇게 측면에서 봤을 때 들입자로 만들려면 건물의 각도를 많이 기울여야 돼요. 그러니까 피사의 사탑이 5.5도 정도 기울어진 반면에 이 호텔은 52도나 기울어진 형태였어요. 여기다가 6만 톤에 달하는 배 구조물까지 얹어야 되니까 세계 각국에 내놓으라는 업체들도 난감하네 이랬죠. 근데 그렇게 총 14개 업체가 시공 방법을 못 찾거나 그리고 공사 기간을 단축하지 못해서 다 탈락했어요. 근데 한국 기업이 어려운 건설 조건을 충족해서 또 최저가를 입찰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선정될 수가 있었습니다. 야, 이게 바로 우리 기술력이거든요. 대한민국이에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건물을 딱 네. 지으면서 지금 한 나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된 거죠. 네. 아니, 저도 아직 저기 가보지 못했는데 꼭 가보고 싶네요. 저도요. 예. 우리 기업이 세운 또 다른 랜드마크는 어디입니까? 네, 우리 기업이 지은 이 유명한 랜드마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복합 건물 선택시티인데요. 이 국내 건설업체인 S사와 H사가 합동 시공해서 만든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세월이 흘러서 이 싱가포르 1위 자리를 내줬지만 1997년 완공 당시에는 싱가포르 최대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이곳은 이 시티 인더 시티, 즉 도시 안의 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커다란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요. 이 5개 동에 걸친 건물에 300개가 넘는 브랜드 매장과 맛집, 와, 그리고 편의 시설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야, 뭐 방금 사진 봤습니다만 뭐 한눈에 봐도 규모가 엄청나죠. 야,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기네스북에 오른 조형물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998년
이 세계에서 가장 큰 분수로 기네스북에 오른 부의 분수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부의 분수. 예, 저녁이 되면 화려한 조명과 이 어우러지는 분수쇼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 지하 1층에 있는 부의 분수에 물을 만지고 3바퀴를 돌면 부자가 된다는 속담도 갑시다, 우리 있다고 갑시다. 하니까 분수구나. 가신 다 같이 분들 가야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세 같습니다. 바퀴를 돌고 만져라. 아니 그리고 또 물 한국 기업이 만지고. 지은 또 다른 싱가포르의 랜드마크가 있다면서요? 그 지난 21일 싱가포르 서부 도심의 지하 2층에서 지상 그 7층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건물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건물의 정체가 국내 자동차 기업 H사가 지은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 센터였습니다. 자, 이곳은 한마디로 개인 맞춤형 자동차를 만드는 스마트 팩토리인데요. 특이한 건 자동차 공장인데 컨베이어 벨트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자동차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성능 시험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치 영화에서나 봤을 법한 미래형 공장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상 상부에는 620m 길이의 주행 시험장이 있고요. 제한 속도 86km까지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주행 시험을 비롯해서 R&D부터 생산 출고까지 한 건물 안에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다고 합니다. 야, 확실히 미래형 공장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건 뭐 지금도 이런 자동차 공장이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왜 이런 새로운 공장이 필요할까요? 네, 우선 새로 지어진 공장은요. 기존에 100년 동안 거의 유지됐던 기존 자동차 공장의 고정관념을 깨는 좀 새로운 공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까지는 이 자동차 공장은 몇 개의 고정된 모델을 통해서 대량 생산하고 대량 공급하는 구조였는데요. 그러나 미래는 이 개인의 취향에 딱 맞춤 차를 주문하고 인수받는 시대가 올 거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더 다양성 있고 유연성을 갖춘 공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부에는 맞춤형 차량 생산이 가능하도록 바꾸고요. 또 위치 또한 사람들이 레스토랑에 찾아올 수 있는 것처럼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도심 속에 건설을 한 거죠. 야, 지금의 공장하고는 확실히 차별화된 모습인데 그쵸.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미래의 공장의 모습을 한번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싱가포르 공장이 올해 초부터 그 가동을 시작해서 I 모델과 자율주행 로봇 택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된 공장에는요, 로봇이 움직이면서 여러 종류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컨베이어 벨트 대신에 각기 다른 모빌리티를 동시에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연 생산 방식인 셀 시스템을 도입한 건데 도심 속에 공장이 위치했기 때문에 공장과 멀지 않은 곳에 아파트 건물도 보입니다. 또한 이곳에서는요, 인간의 경험과 로봇이 어우러집니다. 무인 운반 차량과 자율 이동 로봇이 물품의 운송을 도우면서 사족 보행 로봇 스팟이 생산 차량의 검수를 효과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현재까지 자동화율은 물류 65%, 조립 46%에 달한다는데 앞으로 인력이 거의 필요 없는 물류 자동화 체계를 갖추면 새로운 싱가포르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첨단 기술을 집약한 이 테스트베드가 왜 한국이 아닌 싱가포르에 지어졌을까요? 이 H사는 크게 3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입지고요. 두 번째는 인재 유치,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 시장을 내다볼 수 있는 테스트베드로 최적의 장소라는 것을 좀 강조했습니다. 이 공장은요, 이 공항으로부터 36km, 그리고 항만으로부터는 17km 거리에 떨어져 있어서 물류 교통상 굉장히 좋은 입지에 있고요. 또 글로벌 인재들이 모인 이공대학이 있어서 높은 수준의 이 산학 협력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점들이 이 미래 모빌리티 실험의 안성맞춤이라는 분석인데 거기에다가 또 이 싱가포르 정부가 이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또 해낸 것이 이 H사의 투자를 이끌어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뭔가 미래 도시를 미리 둘러본 그런 그렇죠. 느낌인데요. 아마도 이 공장이 앞으로 성공적으로 잘 운영이 된다면 앞으로 이 세계 곳곳의 자동차 공장에 다양한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듭니다. 네, 준비된 차 소식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네, 월요일을 항상 유쾌하게 만들어주는 분입니다. 이호선 상담심리 전문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법을 알기 쉽게 풀어주는 이고은 변호사, 또 허주연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뭔가요?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오늘의 주제는요. 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 나의 재혼을 결사 반대하는 전 남편. 전 남편이? 전 남편이라는 건 이혼했다는 건데 네. 이혼한 사이에 왜 재혼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라인에서 아주 화제가 된 이 사연을 꽁트로 준비해봤습니다. 전 남편은 이재용님, 전 아내 역할, 부인 역할은 제가 하고요. 금쪽같이 귀한 딸 역할은 우리 우쭈쭈 장희연 씨가 해주세요, 우쭈쭈. 자, 사연 속으로 고고! 내 딸에겐 100점, 아내인 나에겐 빵점짜리였던 전 남편. 미워서 이혼했지만 자식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만큼 인정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의 팔불출 같은 면이 제 발목을 잡을 줄은 몰랐습니다. 전 남편은 딸 때문에 저의 재혼까지 말리는 겁니다. 아빠, 딸내미 왔죠? 아, 이제 어렵네. 나 많이 보고 싶었죠? 아이고, 우리 공주님 왔어. 우리 딸 중학생 됐지? 아, 그래.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아빠가 우리 딸 원하는 건 정말 하늘의 별도 다 따다 줄 수 있어. 아니야. 아빠 나 괜찮아. 나 이따 아저씨랑 선물 사러 가기로 이미 약속했거든. 아저씨? 아저씨가 누구야? 그게 누구야? 아빠 몰랐어? 엄마랑 재혼하는 그 아저씨 말이야. 그 아저씨한테 아들도 하나 있대. 응? 나한테 멋진 오빠도 생긴다는 거야. 아빠 너무 기대되지 않아? 아니, 아들이 있어? 에? 아들 있는 남자 하고 재혼을 해? 이 여자가 진짜... 공주 잠깐만 기다려. 엄마하고 내가 단판 좀 짓고 올게. 응? 싸우지 말고. 저의 재혼 소식에 펄쩍 뛰던 전 남편은 그 길로 한 달에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눈에 흙이 들어가도 재혼은 안 된다면서 저를 뜯어말리는 겁니다. 아니, 이봐. 그 남자하고 결혼할 거야? 어? 네? 안 돼. 그 결혼 절대 안 돼. 이 재혼 안 돼. 갑자기 왜 그러세요? 어머, 진짜. 어머. 설마 당신 나한테 아직도 미련 있는 거야? 지겨워 진짜. 미련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어? 뭐? 아니, 당신이 아니고 우리 딸 예인이 때문에 그러는데 어디 금쪽같이 귀한 내 딸을 외간 남자들 속으로 절대 안 돼. 어? 절대 안 돼. 남자는 다 수컷이야. 나 빼고 다 수컷이라고. 당신도 같은 남자면서 그런 말이 나와? 그리고 앞으로 내 가족이 될 사람들은 뭐 잠재적, 뭐 수컷, 뭐 어쩌고 저쩌고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거 그거 나빠! 뭐야 도대체? 뭐가 나쁜 건 당연한 거야. 뉴스에서 그 해괴한 소식들 들어오는 거 못 봤어? 기말 필요 없어. 아무튼 당신 재혼하기만 해봐 아주. 어? 그날부터 당신 애 엄마 될 자격 없는 거야. 지겨워 진짜. 전 남편의 성화에 저의 재혼 계획은 올 스톱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딸 가진 엄마가 재혼하면 무슨 죄라도 됩니까? 지나친 걱정으로 저의 앞길을 막는 전 남편, 이 사태를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야. 왜 그래? 이혼했으면서 왜 그래? 그러니까요. 아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일이에요? 네, 지금으로부터 한 7에서 8년 정도 전에 이혼하고요. 현재는 중학생 딸과 같이 살고 있는 여성 A 씨의 사연입니다. A 씨의 전 남편은 재혼을 해서 새 가정을 꾸렸고요. 근데 또 딸한테는 신경을 많이 쓰면서 이 자상한 아빠였기 때문에 또 양육비도 빠지지 않았고 계속 줬기 때문에 큰 불만은 없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A 씨가 재혼을 하겠다고 하자 이 전 남편의 태도가 바뀌면서 생겨났습니다. 이 A 씨가 결혼할 남성 B 씨에게 이 고등학생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전 남편은 중학생 딸이 외간 남자들과 함께 살 수 없다면서 살게 할 수 없다면서 재혼을 한사코 반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딸을 너무 극진히 예뻐하는 아빠다 보니까 그러니까 의붓아빠, 의붓오빠라고 해도 혈연 관계가 아니잖아요. 근데 한 집에서 우리 딸이 그 남자들하고 산다 이런 생각하니까 혼란스러운 거지.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걱정이 지나친 나머지 이 언행들이 좀 과도해지면서 또 한번 문제가 생긴 건데 이 전 남편이 뭐 남자는 이 자기 핏줄 아니면 여자를 다 이 성인 여성으로밖에 본다. 그리고 이 수컷은 다 짐승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고요. 또 심지어 딸이 성인이 되기 전에 재혼을 한다면서 이 A 씨를 나쁜 엄마라면서 몰기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미 그 전 남편은 재혼을 했거든요. 본인은 재혼을 한 그 상황에서 이런 발언, 재혼 가정에 대한 뭐 선입견이자 편견이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데요. 내 딸이 외간 남자들과 살게 된다. 외간 남자. 나는 이건 너무 걱정된다 이런 건데 이 전 남편의 말에 A 씨는 어떤 반응입니까?
A씨는요, 도대체 왜 이렇게 남편이 화를 내는지 이해할 수 없다. 황당하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A씨는 아니, 아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질 않는데 왜 내 가족이 될 사람을 이렇게 심하게 모독하냐라면서 분노했고요. 아니, 내가 재혼할 남자를 왜 잠재적인 범죄와 취급을 하냐라고 하면서 크게 분노를 했습니다. 이들 싸움이요, 결국에는 이 딸에 대한 양육권 분쟁까지 이어졌는데 이 전 남편은요, 당신 재혼할 거면 딸 내가 데려와서 키우겠다 이렇게 지금 맞섰고요. A씨는 싫다, 이제껏 내가 잘 키웠는데 이제 와서 딸을 왜 전 남편한테 보내, 내가 왜 보내야 되냐 라면서 둘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공감이 되긴 되는데 이 사건 통해서 누리꾼들이 아주 논쟁이 격렬했대요. 파이팅 불이 붙었대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우리도 찬성해야 되나 반대해야 되나 참 너무 애매하잖아요. 일단 찬성 측 반대 측 나눠서 정말 격렬한 논쟁에 불이 붙었는데 찬성파는요. 아니 그럼 딸 가진 엄마들은 이혼하고 아무도 재혼 못하냐, 그런 게 어딨냐. 그렇죠. 아니 전 남편은 재혼을 해놓고 부인은 왜 많냐, 이런 의견들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반대파는요. 남자가 둘이나 생기는 공간 이거 문제다. 여기 어떻게 딸을 둘 수가 있냐. 요즘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데 나 같아도 반대할 것 같다. 이런 목소리도 있었고, 딸이 엄마의 행복을 위해서 말은 못하고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성인이 될 때까지 재혼 좀 미루는 게 맞다. 이런 의견들도 많았는데요. 비율로 따져보면 반대쪽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남자가 둘이나 생기는 공간이지라고 볼 수는 있지만 제가 보기엔 가족이 또 생긴다고 보는 입장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문제는 좀 심리학적으로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혼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왜 그런 거였을까요? 우리가 본 게 너무 많았던 겁니다. 뉴스 틀면 사실 우리가 재혼 가정의 행복한 측면보다는 사건, 사고 중심으로 발생했거나 갈등 중심의 문제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많이 이 재혼을 연결시키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걸 심리 용어로 대리 경험이라고 합니다.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그게 마치 나의 삶에 와서 또 하나의 정의가 되거나 그림이 되는 것 같은 이런 양상을 우리가 대리 경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 예상 가능한 피해에 대해서 불안이 높아지는 건 맞아요. 불안이 높아지고 이 불안에 대해서 우리가 봤던 공통의 사건, 사고에서 갖게 된 일종의 집단 정서, 집단 경험, 또 이걸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집단 지성이 만들어지면서 아니다, 재혼을 조금 미루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한 경우라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얘기가 되는데, 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이런 판단에는 이제 몇 가지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재혼이라고 하는 공간이, 재혼 남성은 마치 재혼한 상대편 여성의 이성의 딸, 곧 딸이 있는 경우에 마치 그 잠재적 범죄자가 되는 것처럼 보는 시선, 저는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재혼 남의 또 아들이 있는데 얘는 뭘 한 게 아니거든요. 얘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얘는 그냥 순수하게 학교 다니는 아이일 수 있는데 마치 모종의 잠재적인 범죄 혹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발생 가능한 문제의 소지자처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이 상황에서 지금 정말 당사자 중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어요. 딸에게도 물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 치료보다는 예방이 제일 좋은 것이고, 이 차원에서 관심 있게 보는 건 좋지만 사실상 이 당사자들의 의견이 배제된 지점, 요거는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근데 미리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왜 이러냐라는 얘기도 있지만 진짜로 일이 일어나 버리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럴 수 있는데 그러는 본인은 왜 잠재적 범죄자가 아닐까, 그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물론 내 딸이고 내 딸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게 있는데, 재혼 가정 안에서도 정말 잘하는 가족이 거의 제가 볼 땐 70, 80%예요. 훨씬 잘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늘 좋은 사람이고 타인은 흉악범일 수 있다라는 생각은 불안해서 올라온 것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 가정의 이 과정에서 지금 아내께서 사연을 보내주신 거거든요. 한 가지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사실상 법적 관계를 조금 미루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전에 재혼 과정은 훨씬 더 동거를 빠르게 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는 이런 두려움이나 우려에 대해서 교제를 하는 과정을 조금 더 늘려가면서 이 상대 측 배우자 혹은 상대 측 그 재혼남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을 사람인가. 못 믿을 사람이면 재혼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나 충분히 교제를 좀 할 시간을 갖는 건 좋은데 이걸 뭐 아이가 성인이 된 후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건 딸하고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딸하고 지금까지 키웠는데 지금까지 들인 공이 얼마인데 지금 뭐 전 남편한테 보내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딸의 복지나 딸의 생각을 들어보시고 이 과정에 딸이 나 아빠랑 좀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 딸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도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한 가족의 구성원이니까 딸도. 통쾌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법률적으로 어떤 답이 나올지 이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네. 전처의 재혼 상대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남편이 막을 수 있다 이럴 수가 있나요? 그러게.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전처가 재혼을 하려고 해요. 근데 네? 재혼하려고 한 상대방이 내 마음에 너무 안 들어요. 아. 이럴 경우에도 이 배우자가 전처의 재혼 막을 수 있는 법적 권한 없습니다. 당연히 없죠. 심지어는 이런 케이스까지 있었어요. 이 재혼한 남편이 아이한테 너무 잘해준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우리 의붓아버지의 성과 본을 좀 따르고 싶습니다. 왜냐면 친구들한테 다 우리 아빠다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성이 다르니까 아이가 많이 곤란한 거예요. 그렇죠. 생활할 때. 이런데 친부가 이거를 거절을 한 거예요. 나는 싫다. 왜 생판 모르는 남자 성을 따르냐. 내 자식인데.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이때도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재판부에서는요. 이때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합당하게 부합한다라고 보면 변경을 허가를 해줍니다. 따라서 뭐 민법에서도 그렇고요. 아까 이호선 교수님께서도 자녀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법에서도 양육자나 비양육자 기준이 아닙니다. 자녀의 복리에 무엇이 도움이 되느냐를 보고 이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는 걸 허가하는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일단 법적으로 봤을 때는 재혼을 막을 방법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근데 이 사연을 보면 일단 이 전 남편이 뭐 쉽게 물러날 것 같진 않거든요. 느낌상으로는. 전처가 재혼한다는 이유로 전 남편이 양육권을 가져갈 수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재혼한다고 해서 무조건 양육권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는 이 재혼이 이 아이의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판단 기준이 돼서 상황마다 이 재혼 가정, 또 양육 가정, 그 구체적인 내용마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재혼한다고 해서 당연히 양육권의 변동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양육권을 가지고 있던 남편이 재혼을 하면서 전처한테 면접 교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앞으로 나는 새로운 가정에 충실할 거고 얘는 그 새로운 가정에서 잘 키울 수 있으니까 너는 이제 엄마로서 연락하지 마, 나서지 마 이렇게 해서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어버린 상황이 있었어요. 전처는 아이를 지금 못 보게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양육권자를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재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전 남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이 전처보다 경제적으로 월급이 훨씬 많고 지금 재혼하는 아내가 아이를 좋은 엄마가 돼줄 수 있다. 새엄마가 아이를 더 잘 키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방어를 했거든요. 법원이 누구 손을 들어줬을까요? 친모 손을 들어줘야죠. 친모 손을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뭔데 못 만나게 하는 거야? 또 화난다, 흥분하신다. 우리. 교수님 잘 보셨어요. 네. 법원에서 뭔데 못 만나게 하는 거야 라고 판단을 했어요. 친모의 손을 들어줬고 동시에 전 남편이 오히려 양육비 60만 원 지급해라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요. 이유 간단합니다. 아이의 행복, 안정적인 성장, 복지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는데 경제적 능력은 사실은 양육비를 주면 되는 거잖아요.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일방적으로 면접 교섭 자체를 끊어버리는 이 행위가 앞으로 아이와 친모의 연을 끊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크는 거는 아이의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봐서 결국에는 법원에서 이 친모의 손을 들어줬고요. 또 저는 제가 실제로 했던 사례 중에 반대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엄마가 외도로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양육권을 아빠가 가져왔어요. 네. 그래서 엄마가 그 외도한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아빠가 아이를 너무 방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네네. 이 과정에서 아이 본인이 엄마랑 너무 다시 살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외도한 엄마이고 재혼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에게로 양육권이 간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누구의 잘못, 엄마 아빠의 잘못이 기준이 아니라 어떤 가정에서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냐 이게 핵심 판단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 남편이 원하는 대로 딸을 보내줘요. 그 보내면 양육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엄마가 다시 줘야 되는 거 이거 질문 정말 많이 하세요. 네. 그러니까 변호사님 이혼 청구하면서 내가 와이프예요. 근데 제가 양육권을 데리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는데 네. 근데 제가 갑자기 좀 실직하게 돼서 더 이상 아이를 기를 수 없는 사정이 네. 생겼는데 이때는 이제 남편도 내가 키우겠다 다 협의가 됐습니다. 이때도 또 가정법원 가야 됩니까? 뭐 소송을 걸어야 됩니까?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정답은 아닙니다. 안 가도 돼요? 친권자를 변경할 땐 가셔야 되는데요. 양육권 변경 같은 경우에 양자가 합의가 되면 굳이 뭐 가정법원에 신고하실 거 없이 합의된 대로 이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양육권 변경에 대해서 양 당사자가 동의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땐 이제 양육권 변경 심판 청구를 통해서 강제로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사연에서 그러면 친부가 계속 이제 매달 지급하던 양육비는 어떻게 되냐 많이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나 협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친부가 예를 들어 딸을 데리고 오기로 했어요. 근데 내가 이제 키우니까 양육비 더 이상 너에게 주지 않을게 라고 했는데 와이프가 오케이 했어요. 이러면 문제 없이 친부는 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전처는 더 이상 양육을 안 하게 되잖아요. 이때는 원칙적으로 양육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얼마를 줄지 어떻게 줄지 이런 것도 다 당사자의 합의가 이제 우선이 됩니다. 만약에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양육비 변경 청구를 통해서 당연히 이 부분도 이제 강제로 이행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긴 한데요. 양육권, 양육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당사자 간 합의가 우선하기 때문에 합의하실 때는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항상 물적 증거 챙기셔야 됩니다. 이게 녹취록이랄지 아니면은 뭐 합의 사항에 대해서 각서를 받아 놓으신다든지 이런 부분 꼭 좀 챙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저희 상담 현장에서도 네. 그렇게 아이가 엄마에게 있다가 아버지에게 가면 엄마가 다시 또 양육비를 이쪽으로 또 줘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아주 잘 말씀해 주셔서 저도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사실 우리 사연을 보면서 아버지가 너무 고민이 또 불안이 너무 높은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아버지 또 딸을 둔 아버지의 이 불안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는 이런 면에서 이 뭐 아빠 쪽이건 엄마 쪽이건 개인적인 준비나 아니면 결정을 잘 해야 되는 것도 알겠지만 이게 지금은 그냥 단순히 우리 집안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이슈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이런 법적인 부분이나 사회적인 해법에 대해서 우리 허주연 변호사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면접 교섭을 충실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는, 왜냐하면 면접 교섭을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배우자에 대한 어떤 반감 때문에 아이를 못 보게 막는 거예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제대로 뭐 이행이 되지 않거나 큰 강제성을 띠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서 지금 국회가 어떤 법안이 발의를 했냐면 그냥 단순히 면접 교섭에 협조해라라는 이행 명령을 넘어서서 아예 강제로라도 만날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재혼 가정에서 아동학대를 당하는데 친모나 친부가 아이를 못 봐서 이걸 모르고 방치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좀 아이를 위해서, 아이 복지를 위해서 대조적으로 좀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을 고민 중에 있고요. 이런 부분이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이혼, 재혼에 있어서 자신들이 판단하지만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건 아이들이에요. 그래요.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런 판단이 드네요.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이어서 이제 라떼는 말이야 갈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라떼는 말이야. 오늘의 주제는요. 우리 때 아파트는 이랬다. 대한민국 아파트의 60년 역사입니다. 음악 나온다. 야, 추억의 음악. 띵동 띵동 네, 나오잖아요. 앞부분 해야죠. 국민 가요죠? 별빛이 흐르는 으쌰라 으쌰 으쌰라 으쌰. 학교의 응원가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맞아요. 네. 야구 경기 할 때도 하죠. 라떼는 말이야. 네. 윤수일 씨가 부른 아파트를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 주거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여기 5명 있는데 아파트가 아닌 곳에 사시는 분.
다 거의 요즘 아파트죠. 거의 정도예요, 아파트죠. 그렇죠. 우리나라 아파트 붐이 일었던 70년대 또 80년대를 배경으로 이런 노래가 생길 정도로 지금은 뭐 다 아파트 붐이고 오늘의 주제가 확실히 아파트가 많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방송 끝나고 나서 차도 한 잔씩 마시잖아요. 아파트 얘기 나오면 꼭 이재용님 말씀하실 때 내가 그때 그 아파트를 샀었어야 돼. 내가 그때 팔았어야 돼. 뭐 샀어야 돼. 이런 얘기 꼭 해요. 이재용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옛날 아파트의 모습 혹시 기억하세요? 아주 옛날의 아파트. 저는 알죠. 아파트 옛날 아파트. 엘리베이터 일단 없고 저는 초등학교 때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5층. 5층이었고 엘리베이터 기본적으로 없고 그다음에 아래층에 항상 1층 그 계단이 한 6계단 올라가면 1층이거든요. 거기까지 항상 비 많이 오면 물이 찼었어요. 그랬던 그 아파트 기억나요. 그 옛날 아파트에 뭐가 있었는지 요즘 저 MZ 세대들은 모를 거예요. 옛날 아파트에만 있는 이것의 정체를 물어보면 MZ 세대는 거의 못 맞춰요. 근데 아재 세대 대부분은 하고 맞춰요. 자, 뭔지 사진으로 일단 보겠습니다. 자, 사진은 바로 이겁니다. 아파트 위에 뾰족 솟아있는 부분의 정체가 뭔지 아시는 분은? 이걸 내가 왜 알지?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왜 하는지. 왜 알겠지? 저도 진짜. 잘 모르겠어요. 네, 이미 느낀지 알겠어요. 전혀 모르겠어요. 약간 환풍기 같이 생기긴 한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환풍기 아파트 그 옥상에 왜 있겠어요? 자,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효선 교수님이 아재 들려주시죠. 이아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탄 연기 나오는 구멍이죠.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저도 굴뚝이었어요. 79년에 이제 서울로 이사를 왔는데 그때 아파트를 갔어요. 아파트를 갔는데 그때만 해도 다 아파트 안에 연탄 아궁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1층에 살았는데 연탄 광이 또 따로 있었고요. 또 1층이 아니라 저희 집이 아파트가 5층까지 있었는데 그 5층까지 사는 집집마다 이 복도에 다 연탄 쌓아놓고 살았고 연탄재 다 밖에 내놓고 야, 정말 옛날 얘기 같지만 그때 옛날엔 이 연탄 아궁이가 있으면 이 위에 약간 이제 물이 올라오도록 이렇게 떼인 조그만 물통이 있었고 그 연탄 아궁이 위쪽으로 다 같이 큰 일종의 스탠 같은 그 물 데우는 걸 올려놔가지고 그걸로 이제 머리 감고 세수하고 김 펄펄 날 때 그리고 이제 물 돌아가지고 옛날에 또 온수 보일러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 연탄 보일러 아예 연탄을 보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요즘은. 연탄이 어떻게 생긴 줄도 모르고 둘리에서 그 연탄 구공탄 노래가 나오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더라고요. 참 연탄 보일러 세대 손 들어보세요. 연탄 보일러. 근데 아파트에 연탄 그 굴뚝이 있었다. 와, 정말 놀랍습니다. 이것 말고 또 있어요. 이번에는 고난도 문제 들어갑니다. 요즘 MZ 세대들이 옛날 아파트 사진을 봤는데 이제 UFO 모양 뭐 이상한 것들이 있더라 하는데 일단 그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할 거예요.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무슨 남산 타워 이런 거 아니에요. 저거 가지고. 저걸 모르는구나. 이거 초대형 버섯 같기도 하고. 자, 이번에도 잘 모르는 세대를 위해서 아재, 이아재 설명해 주시죠. 저 정체가 바로 1980, 90년대 주공 아파트. 그 전도 그랬던 것 같은데. 구도심 아파트에 주로 보이던 고가 수조 타워입니다. 물탱크죠. 고가 수조에 물을 끌어올려서 저장했다가 이 물이 필요한 세대에 급수를 하는 역할을 했고 왜 원뿔 모양이냐. 물의 하중을 균일하게 분산할 수 있어서 급수를 위해서 적절한 수압을 유지할 수 있어서 저렇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2000년대부터는 기술이 발달해서 지하 상수도관이 꼭대기까지 이제 물을 끌어올리는 그래서 수돗물을 전달하는 형태가 됐는데 그 전에는 저렇게 했다. 철거를 그럼 왜 안 하느냐? 비싸죠. 저거 철거비가 돈 때문에. 90억에 가까운 돈이 들기 때문에 저건 철거하지 못하고 저 아파트가 어차피 재건축이 되면 그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오래된 아파트 가서 한번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궁금하게 뭐지 이렇게만 하고 넘어갔었는데 되게 고가 수조였군요. 아파트에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열망이 높잖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근데 요즘에는 거의 뭐 욕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던데 이게
그만큼 이제 인기가 많은 거겠죠. 아유, 당연하죠. 옛날에는 아파트가 워낙에 귀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뭐 안 들어간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결국은 얘네들이 우리들의 부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여기서 좀 비싸요? 그런데 비싼 이유가 첫째는 또 편리하고요. 맞아요. 또 하나는 요새 새 아파트들 보니까 이게 거의 과학기술의 집결체예요. 집에서 막 버튼을 누르니까 엘리베이터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대단하죠. 그런데 요새 아파트 공화국이다라고 우리가 부를 만큼 전국에 계신 우리 국민들의 52.4%가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서울만 해도 아파트가 뭐 빼곡하잖아요. 중요한 건 그 많은 아파트들 중에 내 집이 없다는 거. 근데 옛날에는 옛날 그 한 1970년대만 해도 95.3%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맞아, 아파트가 0.07%밖에 없었는데 사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 이 아파트에 대해 살펴보긴 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이 아파트의 독특한 문화가 또 이렇게 생겨나더라고요. 아우 기대된다. 네. 우리만 해도 5명 다 아파트에 살고 있는 네. 거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공화국이 맞죠. 자, 우리나라에 아파트 단지가 생긴 지도 한 6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와 관련해서 우리가 잘 몰랐던 아파트 관련 속설과 비화들을 준비했는데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 아파트를 네모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뭘까? 저거 처음에 아파트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싫어했다? 네, 좋아하지 않았다. 잘 안 들어갔죠. 네, 오. 안 들어갔죠. 왜냐하면 바로 위에서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데 나는 그 밑에 살잖아. 그런 걸 또 견디기 싫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몸이 이렇게 어쨌든 공중에 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 두려움이 커가지고 그때 당시 아파트 못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뭐 들어갔는데 졸 떠 있다 이런 막 풍문도 막 돌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풍수상 지기가 있어야 되는데 땅을 밟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떠 있잖아. 그래서 막 저기서 어떻게 잠을 자? 이런.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인데 한번 그럼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아파트를 싫어했다. 싫어했다. 맞네요. 이게 진짜 사실인가요? 네. 초창기 60년대 아파트촌을 성냥갑 혹은 닭장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머리 위에서 불 떼고 아래에서 밥을 먹는 게 이게 뭔가 안 맞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전통적인 주거 형태랑은 잘 안 맞는 게 그 당시만 해도 된장, 고추장을 집에서 다 담궈 먹었어요. 맞아. 그러면 그걸 담궈서 장독에 넣고 장독 안에 넣고 그리고 장독대가 있었단 마당에 놔뒀었단 말이에요. 또 아파트는 장독을 어디다 둬? 베란다에 놓어도 한 2개, 3개? 이게 또 저층 같은 경우는 또 햇볕이 안 들어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살 곳이 아니다. 이렇게 다들 싫어했던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 또 난방 방식이 연탄 보일러를 설치한 개별 온수 난방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기를 데우는 라디에이터 방식이었는데 온돌 문화에 익숙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게 또 안 맞는 거야. 방이 뜨끈뜨끈하고 지글지글 해줘야 되는데 그게 또 안 맞아. 그리고 결국 주거 문화를 바꾸겠다고 나라에서 야심차게 시작했는데 초창기 아파트 대부분이 서민형이었고 또 철거민을 대상으로 한 좁은 공간이었기 때문에 이 아파트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인식이 그다지 좋지 않았던 거죠. 네, 이렇게 네. 싫어했던 아파트에 대한 인식이 이제 180도로 바뀌게 된 건 어떻게 하다가 바뀌게 그럼 된 거예요? 네, 저도 궁금해요. 우리나라 아파트의 역사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아파트 시초는 어디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거 한번 알아봤는데 네. 일제 강점기에도 아파트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학자들이 인정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식 아파트는 1962년에 지어진 마포 아파트다. 야, 최초구나 마포 아파트가. 이게 마포 형무소가 있었는데 마포 형무소 농장터의 자리에서 지어진 아파트인데 10개 동에 642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요즘과 비슷한 점은 단지 안에 넓은 녹지 공간과 함께 운동장, 지금 말하는 아파트 커뮤니티의 출발점이 되는 공간이 있었다는 거고 요즘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파트 단지 안에서 쇼핑, 레저, 문화생활을 즐길 가능성을 보여준 최초의 시도를 한 그런 아파트다. 이게 마포 아파트라는 거랍니다. 마포 아파트. 네. 예,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인 것도 좀 특별한 것 같은데 또 이 마포 아파트가 특별한 점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있죠. 이 마포 아파트 일단 아파트 중에 아마 가장 번듯하게 지어진 첫 번째 건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단순히 아파트 주택으로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 이게 근대화의 상징이었고 거기다 생활 혁명을 가져오게 됩니다. 왜냐? 이때 내부 설계가 옛날하고는 다른 방식. 그래서 재래식 화장실이나 아궁이 부엌이 끝나고 드디어 수세식 화장실이 들어왔습니다. 야, 거기다가 입식 부엌 딱 서서 쫙 설거지, 싱크대 쫙 들어오는 거죠. 아하. 그러면서도 흥미로운 게
그쪽의 혁신은 이루어졌는데 안방은 여전히 온돌. 이게 아주 굉장히 절충점을 찾은 주택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1958년에 성북구에 종암아파트가 세워졌는데 요때 이제 연탄 보일러 들어오고 또 온돌식 난방도 그때는 유지했다라는 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에게 그다지 또 인기가 없었던 거잖아요. 실제로 그랬대요. 네. 가장 편리한 주거 형태다라고 홍보를 했지만 네. 마포 아파트 준공 이후에 전체 10분의 1에도 입주자가 미치지 못한다. 이런 너무 기사가 저조하다. 있고요. 대중은 생소한 아파트 건물에 거부감을 느끼면서 고층 주택 건물 형태가 익숙치 않을 때라 아까 말씀처럼 저렇게 높은 곳에서 내가 어떻게 잠을 쓰냐. 어떻게 자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하나 양변기를 보고서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같이 살 때는 그러니까. 볼기짝을 어떻게 맞닿을 수 있느냐. 같은 곳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야,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랬다는 거예요. 재밌다. 그리고 연탄가스의 위험이 상존한다. 아. 위험하다. 이래서 안 들어갔다는 얘기. 네, 또 그리고 초기에는 아파트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그 서민 주거 대책이었는데 그 방향성을 바꾸게 된 그 계기가 또 있었다 그래요? 아, 이게 66년에서 68년 우리나라 그때 판자촌 무지하게 많을 때거든요. 네. 그때 이제 서민들의 주거에 대한 개혁을 이루겠다. 그리고 도로를 정비하겠다 하면서 도시정비 전체 큰 계획 안에 이제 아파트, 서민 중심 아파트를 만들어야 이제 우리가 살 길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 아파트 대거 공급 계획이 만들어지면서 네.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때 당연히 누가 들어갔는가? 철거민들이 그때 아파트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문제는 뭐냐? 1970년 그날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4월 8일이었는데 아침 8시에 와우 아파트가 무너진 거예요. 네, 와우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그때 당시에 33분의 정말 안타까운 인명 희생이 됐는데 원인이 뭐였냐? 부실 시공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잖아도 처음에 기대가 완전히 와우 아파트로 무너지면서 그대로 들어가겠어요? 잘 안 들어가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서 시민 아파트 건설이 완전히 백지화가 됐는데 이제 나중에는 뭐 결국 아파트가 많이 지어졌긴 했지만 그 이후로 어떤 정책인가? 속전속결로 가자는 게 아니라 일명 속도전이 아니라 양질 아파트로 가는 게 맞다 싶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안전한 아파트가 이제 추진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70년대에 진입하게 된 건데 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기 전에는 흔히 지금 말하는 뭐 강남의 이 뭐 반포, 뭐 반포와 강남, 또 잠실 이런 데가 많이 달랐다면서요. 거기는 예전에는 완전히 상습 침수 지역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만 오면 물에 잠기고 맞아요. 개골창 되고 이랬는데 네. 압구정동이 개발되고 초창기까지만 해도 압구정 일대는 배밭이었고 다 배밭이. 잠실 일대는 뽕밭이었죠. 그래서 그런 데를 개발하고 상습 침수 지역이 지금은 초고가의 아파트들이 된 거죠. 네, 뭐 지금은 어마어마해졌죠. 네. 뭐 이렇게 강남과 한강 일대가 70년대 이제 아파트 개발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야말로 싹 변하게 된 거예요. 1970년대 영등포 한강 일대 개발과 함께 아파트 건설도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1970년에 동부 이촌도 한강 맨션, 71년도에 여의도 시범 아파트, 또 71년도에 구반포 주공 아파트, 75년에 압구정 현대 아파트, 76년에 잠실지구. 이름만 들어도 아는 유명한 아파트들이 이때 탄생된 거예요. 그 평상시엔 도로였다가 홍수가 닥치며 한강 제방 기능하는 강변도로를 건설했는데 이때 생긴 매립지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졌어요. 또 중요한 거는 1970년대 지어진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단독주택은 일정 규모 땅에 한두 채씩 지어서 판매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번 지으면 몇백 채, 몇백 가구, 몇천 가구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대규모 개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었어요. 네. 뭐 이렇게 70년대 아파트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옛날 아파트와 관련해서 또 굉장히 유명한 속설이 있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아마 이런 말 들어보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제가 문제 준비했습니다. 네. 이 빈칸에 알맞는 말을 한번 맞춰보시죠. 뭐지? 자, 요즘 지어진 아파트보다 옛날 아파트가 땡땡이 더 좋다. 집값이 더 정답은 좋다. 뭘까요? 터가 좋다. 아니면 저 그런 말 들었어요. 방음이 더 잘 된다. 층간소음. 층간소음이 없다. 아니 그래 더 튼튼하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런 얘기 들었었어요. 그리고 지분이 더 많아요. 땅 지분이. 우리가 워낙에 바로 고층이어서. 다 틀렸어.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 정답은요. 바로 이 옛날 아파트가
채광이 더 좋다. 그래요, 채광. 예. 빛이 잘 들어오고. 이게 남향 따질 때니까. 그 옛날 지금도 지어진- 남향은 따지던데. 근데 옛날 지어진 아파트가 볕이 잘 든다는 속설이 사실이었어요. 그 한 스타트업 조사에 따르면요. 1980년부터 97년까지 지어진 아파트가 하루 평균 일조 시간이 대체로 6시간 30분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6시간 미만으로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근데 2005년부터 현재까지의 아파트 평균 일조 시간을 조사해 보니까 하루 평균 일조 시간이 6시간을 넘지 않는다고. 채광이 옛날에 좋았어요. 그렇죠. 그랬다고 하니까 신기한데 네. 앞서 이제 얘기가 나온 것처럼 남향 뭐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남향 아파트 선호했죠. 정확히 말하면 아파트 배치 계획이 시간에 따라서 바뀌었는데 1970년대 초기 아파트 방 거실이 나란히 있는 거. 이렇게 일자 판상형 모양. 쉽게 말해서 아파트가 일자 모양이고. 모양. 이렇게 지으면 같은 규모의 아파트를 지을 때 다른 모양보다 남향인 집을 더 많이 지을 수 있다는 그렇지. 거예요. 보통 거실하고 주방이 서로 마주보는 모양이라서 네. 양쪽 창문을 열면 자연 환기가 돼서 맞아. 통풍이 잘 돼요. 저는 계속 이런 집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그렇지. 8, 90년대에 아파트 모양을 미음자로 쳤어요. 이게 이제 격자 단지가 유행했고 2000년대부터는 탑상형 타워, 네, 뭐 타워 팰스 생각납니다. 네. Y자. 2010년부터 L자형이 다시 유행하고 맞아, 옛날 맞아. 아파트보다는 일조량이 좀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러면서 아파트의 어떻게 보면은 모양도 형태가 좀 네. 맞아, 달라지고 달라지고 있고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또 이 시대 아파트와 관련해서 또 굉장히 유명한 속설이 있다 그래요. 이효성 교수님. 자, 네. 그 속설이 어떤 걸까요? 빈칸에 알맞은 소개를 말. 한번 해보도록 자, 하겠습니다. 다들 이제 빈칸에 알맞은 말, 자, 화면 한번 보실까요? 자, 아파트 문화 세계 최초 네모 탄생했다. 네모가 탄생했다. 최근 자, 아파트 맞춰볼까요? 뭐 현관문을 보면 된다 이거죠? 네, 뭐든지 한번 보세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맞춰볼까요? 바로 가죠 이건. 아, 모르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가 이때부터 디지털 도어락이 탄생합니다. 이게 세계 최초예요. 맞네. 디지털 도어. 디지털 도어랑 뭐 지금 뭐 다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거 몰랐어요. 다 있는 거지만 외국 가시면 디지털 도어락이 없는 걸 보실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때 이게 시작된 게 1997년에 일본에서 이 디지털 잠금 기술이 딱 만들어졌는데 네. 이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이걸 배워와요. 아하. 딱 배워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딱 들어와서 뭘 했냐면 보니까 우리 집은 또 우리 아파트들이 많은 세대들은 이걸 쓰면 너무 좋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아예 없거든요. 그렇지. 근데 우리나라하고 일본에만 딱 이게 잘 들어맞는 겁니다. 일본, 특별히 중국하고. 근데 이게 한때 우리나라에 처음에 IT란 말 들어왔을 때 벤처 사업 굉장히 엄청났죠. 네. 이때 2000년대 초반인데 요때 들여온 디지털 기술이 우리나라의 각 아파트의 디지털 도어락으로 자리를 잡게 된 건데 이게 세계 최초인 겁니다. 자랑스럽다. 그러니까 디지털 도어락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만들어졌다. 네. 상용화가 됐다. 자랑스럽습니다. 정말로. 아니 근데 저게 들어서면서 아빠들의 권위가 떨어졌어요. 네? 왜요? 예전엔 띵동 띵동 다녀오셨습니까? 이거 했는데 요즘은 아빠가 띠디디띠 하고 들어가. 왜 애는 공부방에 있고 엄마는 왜 드라마 남편을 보고 안 보고 장동건을 보고 있어? 개만 뛰어나오잖아요. 예전에 또 열쇠 꾸러미 여기 아빠들 이렇게 차고 맞아요. 다녔잖아요. 지금 유럽에 가면 지금 그런 거 유럽인들이 그렇게 맞아요. 차고 있는 맞아요. 거예요. 뭐 우편함 키, 뭐 주차장 키, 뭐 집 키, 창고 키 이렇게 막 차고 다니니까 유럽 사람들은 아직도 그렇게 열쇠 꾸러미 차고 다닌대요. 네. 네. 사실 근데 그렇게 차고 다니면 이게 일일이 들고 다닐 테니까 좀 불편할 텐데. 그렇죠, 불편하지. 사실 선진국이 많은 유럽에서도 아직 이 도어락, 디지털 도어락이 설치가 안 된 뭐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이제 단맛을 못 본 거죠. 이 편리함의 단맛을 아직 못 봐가지고 아파트가 없어서. 네, 그런 거고. 그리고 이때 옛날 사실 유럽들은 워낙에 오래된 집들이 많아서 그렇지. 이런 도어락을 설치하는 것이나 아니면 실제 이렇게 문을 파손하는 것에 대한 이런 조정, 그 기본적인 법적 제재가 또 있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여하간에 일단은 뭐 편리함을 실감하지 못한 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이 오작동 예를 들어서 지진이 많거나 아니면 여러 피해가 많았거나
건물이 무너지는 경험을 꽤 했던 나라들에서는 이게 문이 안 열리면 바깥으로 탈출을 못 하잖아요. 맞아. 그래서 일본 같은 곳은 뭐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이 도락을 주로 쓰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디지털 IT 기기에 대해서 굉장히 더 얼리 어답터, 곧 먼저 선택하는 가족 민족이기도 하고 특별히 호기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일단 딱 써봤더니 괜찮아? 괜찮은데도 다른 집하고 다르게 번호 내 나름대로 작성할 수 있어 엄청 편하죠. 저도 사실 번호를 잊어버려서 몇 번 못 들어갔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이걸 쓰게 되면 멈추기 어렵죠. 네, 편리하니까요. 아, 오늘 아파트 얘기를 쭉 하니까 옛날 생각이 참 나요. 많이 나요. 그때 저 여의도에 네. 처음 고층 아파트 들어섰을 때 엘리베이터 타는 재미로 여의도에 가서 그 엘리베이터 타고 왔다 갔다. 그리고 처음에 저희 고모가 한강맨션이라는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겨울에 그 집을 갔더니 따신 분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같이 가서 목욕하고 달걀 프라이 구워 먹던 그런 생각도 나고. 하여간 그런 아파트가 지금은 너무나 대중화가 돼서 그렇죠. 여기만 해도 100%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 비쌉니다. 너무 비싸요. 아파트에 대한 얘기 라떼는 마리아에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올 때 보니까 땅이 젖어 있고 네. 비가 부슬부슬 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오늘 전국에 뭐 눈이나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안전 운전하시고요. 외출하실 때는 우산 하나 꼭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